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1차 대선 토론이 끝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토론 마지막 즈음에 다다라서는 승자가 누구인지가 확실하게 갈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언론 매체들은 바이든의 토론 실력이 이전만하지 못하다, 확실하게 토론 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사실을 미국의 민주당만 부정하고 있다 라면서 트럼프의 재선을 확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측에서는 이런 일로 후보가 교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토론에서 트럼프에게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다지 큰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발언에 더욱 힘을 얻은 트럼프가 박차를 가하며 미국 내는 물론 현재 한국과 여러모로 얽혀있는 러시아, 북한, 중국을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무엇을 할지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북중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트럼프의 폭탄 발언, 그리고 이에 기세등등했던 태도가 180도 변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반응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현지 시각 27일 치러진 첫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요 언론들도 경선 하차 요구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매체로 꼽히는 미국 대형 언론 매체 뉴욕타임스 NYT조차 현지 시각 28일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 제목의 사설을 실을 정도였는데요. 논설실 명의로 게재된 이 사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토론을 통해 차기 임기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했으나 오히려 81세의 고령이란 점만 부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NYT는 그는 연임 시 뭘 이뤄낼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트럼프의 도발에 대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최소 한 차례 이상 문장을 끝까지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나타냈다 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미국인들이 바이든의 나이와 쇠약함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눈 감아주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길 희망하는 건 너무 큰 도박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대결은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제안해 성사된 자리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바이든이 직면해야 할 진실은 스스로 준비한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현재 공익을 서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재선 도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거짓말로 점철된 후보를 타도할 가장 확실한 길은 미국 대중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다. 바이든이 대선 경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를 대신해 11월 트럼프를 쓰러뜨릴 더 역량 있는 누군가를 선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의 우군으로 분류되어 온 유력 언론인들도 잇따라 중도 하차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MSNBC 방송의 아침 프로그램 모닝 조 진행자인 조 스카버러는 그날 밤 그는 입을 벌리고 앞뒤로 눈을 움직이면서 토론 시간의 상당 부분을 그저 흘려보냈다. 그는 트럼프가 하는 말의 진위를 따지지 못했고 연신 기회를 놓쳤다 고 지적했습니다. 스카버러는 지금은 민주당이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사랑해온 그가 대통령 출마란 과업을 맡을 수준이 되는지 결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CNN 소속 정치평론가 반 존스 역시 바이든은 오늘 국가와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험을 치렀으나 실패했다. 이당 민주당은 앞으로 나가기 위한 다른 길을 찾을 시간이 있다 고 말해 후보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바이든의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인데요. 트럼프의 재선이 이번 대선 토론으로 인해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TV로 중계되는 바이든의 토론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히면서 조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대통령이지만 재선에 나서선 안 된다 고 했습니다. 바이든의 자서전을 집필한 언론인 에반 오스노스도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보다 명백히 약해졌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만은 토론 이틀날인 이날 대선 경합주 중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재개 후보 교체론을 정면으로 일축했습니다. 전날 토론에서 보여준 기대 이하 모습을 의식한 듯 노타이에 셔츠 단추 2개를 푼 채 열정적으로 연설에 임한 그는 나는 진심으로 내가 이 1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말 솔직히 이 일대통령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팎의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유거브가 미국 성인 2,6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민주당이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면 누구를 후보로 지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을 택한 응답자는 30%였고 잘 모르겠다는 22%였는데요. 이 밖에 각종 온라인 베팅 및 예측 시장 사이트에서도 바이든의 재선 성공 가능성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정치 이벤트 예측 시장 사이트 프레딕트잇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전 주당 48%였다가 토론 후 29%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이든의 이번 1차 대선 토론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또 이로써 트럼프의 재선이 얼마나 미국 내에서 확실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정되면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트럼프가 토론이 끝난 이후 충격적인 말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체 US 뉴스와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한국 시간 29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미일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을 한일 측에 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는 관련 사정의 밝은 소식통들과 외신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한국과 일본 당국자에 대해 한미일 연대 강화를 추진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 등은 지난 수주일 동안 한일 당국자와 대화를 갖고 재선하면 세계적인 긴장 완화를 향해 군사, 경제, 외교 협력을 추진하는 등 한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확약했다는데요. 그러면서도 특히 요새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자주 국방의 안건에 관해서도 한국의 의사에 힘을 실어주겠다 라면서 최근 한국을 둘러싼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견제를 확실히 인식하고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가장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을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귀에도 들어갔는데요. 그간 한국과 적대적인 관계만을 쌓아왔고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위협까지 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악화시킨 바 있어 더욱 등골이 송연해지는 듯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그간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한국의 모든 노력을 싸그리 무시하고 한국을 협박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 러시아였기에 이번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일, 또 트럼프가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원한다며 한국의 자주 국방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 선언한 것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트럼프가 재선하게 될 경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커진다고 예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 기간 동안에도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로 인해 더 이상은 어렵다고 밝히면서 한국 같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선진국이 더 이상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방위비 분담 인상을 위한 협상 카드로 꺼낸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발언 이후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많은 힘이 실리며 계속해서 화두되고 또 그 주장에 동의하는 여론들도 굉장히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국에게 미사일 제한을 2번이나 풀어주고 핵무장 가능성까지 열어둔 트럼프의 러시아 측에서는 이 모든 것은 동맹국인 한국의 체급을 키우기 위한 트럼프의 큰 그림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정치 매체는 우리 러시아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칼럼까지 쓰며 푸틴의 잘못된 판단과 행보에 한탄하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푸틴의 허세로 인해 러시아는 한국이라는 더 큰 적을 건드려버리고 말았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이제 살상 무기까지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고 미국의 대선은 트럼프의 재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핵무장까지 피해갈 수 없을지도 모르게 되었다. 러시아는 북한과 동맹을 맺고 한국을 위협하고 멀리함으로써 도대체 어떤 이득을 보았는가? 에둘러 푸틴의 선택을 크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네이티오,
유럽연합 이후 국가들의 포병 수요에 따라 천무의 추가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2차 수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G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 제조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에 납품한 천무에 KTSSME를 달아서 사거리 300km로 늘렸다는 것도 놀라운데, 한국은 지금 이보다 더한 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폴란드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생산하는 122 로켓을 천무에 적용하기 위한 공동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호마르 K가 기존의 사거리 290km의 장사거리 탄, 80km의 239 유도탄과 함께 3종탄을 확보하면 폴란드 군의 현지화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화는 천무 22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폴란드는 물론 천무 도입을 노리는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천무이는 기존의 천무보다 대구경인 30만 400구경 20만 400km 사거리에 무유도 위성 GPS 유도 관성 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이는 기존의 8X8 천무 차량의 30만 400대구경 로켓탄 2연장 포드 X24발 발사대 플랫폼을 얹고 여기에 확산탄과 정밀 유도탄, 지하침 투갱도 파괴탄, 활주로 파괴탄, 비핵 EMP탄, 열압력탄, 정전탄 소섬 유탄, 지뢰살포탄, 선전탄 등 다양한 탄종을 개발해서 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천무 2 베이스 차량에다 현무 2 시용의 10X10 차량으로 발사탄을 8연장으로 늘리니 연장 포드 X4 버전의 천무 C가 있습니다. 천무 3는 발사탄을 천무 2의 2배로 늘려 동시에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2발의 KTSSME를 쓸 수 있는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도 앞으로 동시에 4발, 8발로 쓸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를 유지 보순뿐만 아니라 빠르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9 차체에 레드백 기술을 장착한 보병 전투장갑차 700대를 도입한다고 하고 여기에 현대로템과 함께 차륜형 장갑차 1000대까지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한국산 장갑차로 무장한 기갑군단을 만들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번 방위전시회에서 이 장갑차에 달 엄청난 무기를 둘러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폴란드 라즈문드 안제이착 총참모장, 스위보미르 치오츠키 군비정책국장 등은 이번 전시회에서 한화 전시장을 찾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체계 개발이 진행 중인 미래형 국방로봇인 무인수색 차량에 지대지 유도 미사일인 천검을 탑재한 무기체계를 둘러봤습니다. 무인수색 차량에 천검을 달았다는 것이 크게 주목받았는데, 국경선이 긴 유럽의 지형을 고려해 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병사를 대신해 수색 정찰 경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찰 자산이 적 전차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면 운영자는 무인 수색 차량을 조종해 천검 사거리 8km 내 적을 타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작전 거리도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천검은 이 무인 수색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하겠다는 장갑차에 장착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에 지금 이 무기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검은 전차 킬러라 불리는 유도미사일로 소형 무장 헬기에서 전차를 파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대지 유도탄입니다. 공대지 미사일로 최대 8km를 날아가고 관통력도 1.4m 달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검은 하늘의 검이라는 뜻으로 영문으로는 탱크 저격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전량 수입해서 써왔지만 이제 우리 기술로 8년여에 걸쳐 헬파이어보다 뛰어난 미사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개발한 방사청 관계자는 헬기용 공대지 유도탄의 대명사인 헬파이어와 비교하면 유도 능력은 천검이 더 뛰어나고 관통력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천검은 헬파이어 2미사일보다 유도 능력과 명중률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유사 무기체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 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시 운용자 개입 없이 고정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첨검은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하는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해 탐지 성능을 높였고 유선 데이터 링크를 적용해 비가시선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발사 후에도 유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발사 후 재지정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헬파이어는 레이저 방식으로 평지에서는 적의 전차를 탐지해 발사가 가능하지만 한국같이 험한 지형의 산악 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첨검은 이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어 명중률과 운용자 생존 가능성은 높이면서 운용 시간은 단축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엄청난 미사일은 원래 헬기에서 전차를 잡는 공대지로 만들어졌지만 지난해부터 한국은 장갑차에서도 쓸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해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안흥 시험장에서 첨검 개량형 지대지 미사일로 K-21 장갑차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21 첨검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레드백 장갑차에도 첨검을 달아 위력을 배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1000대의 K 전차와 함께 레드백을 기반으로 만드는 700대의 장갑차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적국의 전차킬러라 불리는 첨검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무서운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기아의 소형 전술 차량 K-151을 주문하고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달 것이라고 했는데 첨검은 현궁보다 몇 배의 위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궁은 최대 사거리가 2.5km이지만 첨검은 이보다 3배가 넘는 8km의 거리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3배가 더 넘는다는 것도 큰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 유선 데이터 링크로 직선으로 나가는 무선 전파가 단절될 수 있는 산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영상을 송수신해 적의 전차를 파괴하고 운영자가 개입할 수 있기에 정확도나 전술적인 사용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첨검 사격에 참석했던 김진수 수석시험비행 조종사는 데이터 링크로 외부의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정보를 받고 산 뒤에서 미사일을 쏘면 된다. 표적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영상이나 광학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따라 들어가니 가까워질수록 표적이 선명해진다. 표적을 놓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가 표적으로 포착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으로 고정된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은 현궁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매우 첨단화된 방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헬파이어 2도 이 같은 방식에 놀라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궁은 소형 전술 차량에도 탑재가 가능하고 전술적 환경에 따라 개인 휴대운용도 가능하기에 첨검과 현궁은 전술적인 목적에 따라서 각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대지를 지대지로 개량한 첨검 미사일 실험을 할 때 폴란드와 함께 이미 현궁의 위력을 체험한 중동의 사우디, UAE가 현장에서 보았고 이 현장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이집트,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첨검을 단 장갑차가 폴란드에 대량 수출된다면 앞으로 현궁 대전차 미사일에 더해 첨검도 수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궁을 단소형 전술 차량 K-151도 400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K-전차 1000대 함께 운용되는 폴란드형 중형 장갑차 700대와 소형 전술 차량 400대가 첨검과 현궁으로 적의 전차를 먼저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K-전차가 빠른 기동력과 무장에 비해서 측면 장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렇게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이 함께 운용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전진이 가능하고 상대 전차의 공격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사일 주권을 외치며 미사일 개발에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산 미사일은 우리 영토를 든든히 지키며 세계 최고라 불릴 정도의 수준으로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전장을 주름잡던 전차의 전성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지상전의 왕자라 불리던 탱크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제 탱크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7일 외신에 따르면 개전 이후 러시아는 전차와 장갑차 1292대를 잃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의 활약과 군용 드론의 타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차 부대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무기는 미국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인 제블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블린은 사거리가 2.4km 정도여서 매복 공격이 용이한데 러시아군의 300여 대의 전차를 박살내며 러시아군 기동을 지연시키는 주요 방어무기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를 압박하기 위해 진격하다가 며칠 만에 64km에 달하는 행렬이 멈춰서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30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의 활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특수부대원들은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숲을 가로질러 러시아군이 진격하던 도로 양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어두워지길 기다리면서 드론으로 러시아군 선두 차량이 3대를 파괴해 전진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대원들은 이틀을 더 머물며 더 많은 차량을 파괴했고 러시아군은 연료도 폭탄도 없이 도로에 갇혀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차의 전성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러시아의 구형 전차와 장갑차들과 지금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 미래의 전차와 장갑차들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5조 원 규모의 호주 장갑차 사업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국산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레드백이나 K 전차가 이번 전투에 참여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레드백은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은 솔라, 시그마 실드 열상 위장막을 두른 기동 위장 체계를 가지고 있어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상 감시 장비와 열추적 미사일의 탐지 공격으로부터 장갑차를 일종의 스텔스 무기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드백은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장갑차에 장착된 첨단 레이더로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 등을 포착한 뒤 순식간에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 APS입니다. 지난 29일 하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12분가량의 레드백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 중에서 레드백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순식간에 격추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레드백에서 날아간 미사일이 정확하게 요격해서 폭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쓰이는 AESA 레이더를 이용해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사전에 포착해 요격하는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처럼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은 물론 대전차 탄120 날개 안정분리 철갑판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장갑차 내부에서 투시하듯이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승무원이 위험한 장갑차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외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손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장갑을 투시해보는 듯한 형태인데 이를 통해 장갑차 안에서 기관포와 기관총 등을 표적을 향해 정확히 사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스텔스 기능과 능동 방어 장비를 갖춘 레드백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했다면 쉽게 깰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가 제블린의 무참히 깨지자 일각에서는 우리 K 전차가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K 전차는 방호용 레이더와 레이저 경고 장치, 유도교란 통제 장치, 각종 발사 장치, 복합 연막탄 등 소프트킬 형식의 능동 방호 체계를 탑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적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시 복합 연막탄을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하고 신속하게 회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레드백을 도입하려는 호주가 섬나라인데 왜 전차나 장갑차와 같은 육군 전력 강화에 힘을 쓰고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해하려면 과거 한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을 들으면 쉽게 납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일본은 끝난다는 게 정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호주와 같은 섬나라여서 해상 전력과 공중 전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엄청난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에 이 미사일로 일본의 전함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시켜 놓은 후 육군이 상륙작전을 벌인다면 한국의 육군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쑥대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은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자 현무이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벌였습니다. 현무이시 미사일은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의식해서 800km를 날아간다고 했지만 실제 사거리는 1000km가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사거리 1000km는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10년 내에 사거리 1000km 이상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1000km 사거리를 가진 현무이시 미사일을 2017년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탄도미사일 현무이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현무3을 비롯해 현무4 미사일까지 개발했고 일각에서는 더 이상 놔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총 2000발 이상을 확보해 전쟁 발발 시 북한군 전력의 70% 파괴할 때 6일 걸리던 것을 단 1일 만에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미사일은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한 해상력으로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단번에 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에 쏟아지면 섬나라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한국 육군의 진입을 막아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사디사피 한국 육군은 포방부라고 부를 정도로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일본과 같은 섬나라 호주도 알고 있기에 지금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고 또한 최근 중국이 호주 인근의 솔로몬 제도와 군사협력을 시도하고 있어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의 병력을 파견하여 해군기지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솔로몬 제도와 협정을 체결하면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에서도 해양작전에 나설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에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큰 위협이 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국방력을 더욱 빨리 강화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금 레드백을 비롯해 한국의 K9자 주포 등을 수입하면서 육군 전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중국이 호주와 붙는다면 한국의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한 호주군을 중국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제블린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대전차 미사일 HJ-12은 그동안 선진국의 무기를 모방해서 따라한 무기가 제대로 된 것이 없었기에 레드백과 K2 전차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하나 디펜스가 선보인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사가 출품한 링스가 최종 선정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5월 초에 열리는 호주 연방선거 전에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이 선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50조 원 규모의 미국 차세대 장갑차 사업 경쟁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은 미국 주력 장갑차 선정에 들이밀 정도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유도문기의 열전지 용량을 2배 증가시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는 500도 정도의 고온과 높은 하중에서도 작동되는 특수전지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열전지의 단점으로 꼽혀온 긴 제조 시간과 고비용, 용량의 한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지금도 우리 힘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러시아 국방부는 수-34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파괴하다라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근처의 공군 기지에서 수-34 전투 폭격기가 이륙한 뒤 정밀유도 무기를 발사하고 복귀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준 것입니다. 동영상 속 수-34의 꼬리 날개에 24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그려졌는데 이 부분이 흐리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잠깐 기체의 번호가 명확히 드러나 24라는 숫자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4가 그려진 이 전투기는 하루 전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된 전투기였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5일 수 34이대를 포함한 모두 10대의 러시아 공군기를 떨어뜨렸다고 밝히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개 사진 속 수 34의 잔해 가운데 붉은색 24가 선명하게 보이는 꼬리날개가 있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여론전에 밀려 최근 전투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한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출신으로 귀화한 일리아 벨랴코프는 러시아 방송에서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포격을 당한 것은 다 페이크, 가짜뉴스이고 영상은 다 딥페이크라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나 서방에서 보내는 것이 다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다가 이번에 발각된 것입니다. 이번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의아해한 건 러시아의 공군력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미 공군과 미 해군 항공대에 버금가는 강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전력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전 초 러시아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주요 방공망, 활주로 등을 공격하는 등 예상된 패턴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되었던 러시아 전투기는 불과 75대 정도만 들어와 우크라이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전쟁연구소는 지난 3일 자체 분석 보고서에 러시아의 제공권 장악 실패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라며 우리는 여기에 대해 지금은 어떤 설명도 제공할 수 없다며 의아함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가장 먼저 러시아 공군이 운용하는 정밀 유도무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국방안전보장연구소 RUSI는 앞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할 때도 Su-34만 34만 정밀 유도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전투기들은 무유도, 폭탄과 로켓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상 목표물을 감시 추적하는 표적 식별 장비도 부족해 공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주요 공습 타깃에 표시를 해뒀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를 흙으로 덮거나 지휘 효과적인 공습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미제 상업용 GPS 달고 전쟁 중인 모습이 담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이 미국 GPS를 달고 전쟁하는 이유를 자국 군용 GPS를 믿을 수 없어서라고 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어나니머스의 해킹당해서 GPS가 먹통돼서 그렇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부실로 인해서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통해서 피해를 줄이고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전쟁을 하지 못하고 가장 희생자가 많고 소모가 많은 재래식 전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그동안 세계 최강이라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유럽 각국의 평가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최대 장점을 살려 러시아군에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저격수 강국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가 군을 지휘하는 러시아 장군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7일 영국 BBC에서는 히르키우 인근에서 발생한 전투 중 러시아 41군 수석 부사령관 육군소장 비탈리 게라시모프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그들이 게라시모프의 사진을 공개하며 사진 하단부에 붉은색 우크라이나어로 제거라고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도 게라시모프는 제2차 체첸 전쟁과 러시아군의 시리아 군사작전에 참여했고 크림반도 강제 합병의 성과로 훈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장성급 인사 전사 소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러시아군 중앙군구 제41연합군 부사령관인 안드레이 수오베츠키 47소장이 지난 2일 우크라이나군 저격수의 조준 사격을 받고 전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비탈리 게라시모프의 아버지가 러시아 최고위 현역 장성인 발레리 게라시모프로 알려졌는데 최근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방의 군정보기관은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은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다며 그만하자고 했다가 경질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스타인 아들이 전장에서 죽자 그의 분노는 엄청날 것이라며 한 네티즌은
만약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반대한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장군이 쉽게 우크라이나 저격수에 의해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34지 통신망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암호화 통신 장비가 34지를 이용하는데 이를 날려버렸기에 평문으로 통신하다가 우크라이나군에게 감청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침공을 앞둔 지난 1월 말 30여 초 분량의 저격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상 최고의 저격수로 꼽히는 루드밀라 파블리첸코를 배출한 나라로, 그는 2차 세계대전에 불과 10개월 동안 독일군 309명을 제거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숙녀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저격수 양성 교육에 힘을 써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가장 강력한 여성 저격수들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최대 1.2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최신 저격총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만약 시가전에 돌입하면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개전 초부터 나온 보급 문제입니다. 서방 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일부 러시아 군인들에게 유효기간이 2002년인 전투식량이 보급되었다고 했습니다. 애당초 러시아의 보급 체계는 철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철도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제대로 된 보급을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자국 내 철도를 가장 먼저 폭파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철도가 막히면 부족한 수송 트럭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쟁에 바로 필요한 탄약을 우선시하고 유류와 식량은 등한시에 보급이 제때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기름을 나르는 러시아군 트럭들을 우크라이나군은 집중해서 볼 때마다 파괴시켰습니다. 지난 8일 SNS에 우크라이나군에게 10여 대의 유조 트럭이 파괴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포병대가 7일 키예프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보급 호송대를 잡은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적어도 6대의 러시아 트럭이 확인되었는데 더 많은 트럭을 파괴시켰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최대 약점을 집중 공략했고 이는 절대 열세의 전력에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두고 러시아는 전장에서도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지만 러시아 자국 내에도 전 세계의 보급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내 서방의 대표적인 IT-70 일업들이 손절하고 나온다면 러시아의 은행, 통신, 운송이 다 끊기면서 러시아는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유니클로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니클로는 러시아인들도 옷 입을 권리가 있다며 러시아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유니클로는 살아남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보다 바지와 티셔츠를 갖춰 입을 러시아인의 욕구를 우선시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배고픔에 굶주린 러시아군에 보급해주자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